어머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저도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애들 봐줄 사람이 없어요. 친정 부모님도 하루 종일 애들 돌보는 건 힘드시다고 하시고 그래서 어머님이 혹시 아이들 좀 돌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도훈 씨가 쉬는 동안 저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기가 막혔습니다. 도훈이는 회사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쉴 거고 나는 그 와중에 애를 봐줘야 한다는 말이냐? 아, 어머님이 봐주시면 정말 좋죠. 근데 어머님도 가게 일로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만약 힘드시다면 서연이가 뜸을 들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서연이가 어떤 말을 꺼낼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또 돈을 달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도 어머님한테 부담 드리기 싫어서요. 그냥 도훈 씨가 쉬는 동안 생활비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 도훈이는 쉬고 너는 일하고 나는 돈을 대라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럼 뭐가 다른데? 서연이가 당황한 듯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또다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었고, 이번에는 도훈이가 회사를 쉬겠다는 핑계를 만들어 돈을 받을 명분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단호하게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힘들다. 너의 힘으로 해결해라. 도훈이가 쉴 만큼 쉬었으면 다시 회사에 나가야지. 왜 너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니?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하시죠. 도훈 씨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머님, 아버님은 평생 가게 하셨으니까 회사 생활이 얼마나 고된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정말 스트레스가 심하다고요. 그 순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야 평생 가게만 했으니까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래. 우리는 평생 가게에서 일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서서 일하고 손님 끊기면 불안해서 한숨도 못 자면서 살아왔다. 근데 도훈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다고 쉬어야 한다. 그리고 그 생활비는 우리가 대줘야 한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분이 며느님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 그리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치열한 시간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가진 게 없었어요. 가난이 일상이었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배운 것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남들 밑에서 일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이러다 평생 남 밑에서 허리 굽히며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결심했어요.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제 힘으로 뭔가를 해봐야겠다고. 장사라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가진 거라곤 고작 몇십만 원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돈으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분식집을 해보기로 했어요.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재료비도 적게 들어서 시작하기에 부담이 덜했어요. 문제는 자리였어요. 장사라는 게 위치가 전부인데 좋은 자리는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겨우 싼 가게를 하나 찾았어요. 번화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가게를 열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장사가 잘 될 거란 보장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어요.
하지만 무작정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아침부터 밤까지 가게에서 서서 일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반죽을 하고 튀김을 만들고 김밥을 말았어요. 손님이 없을 때면 밖에 나가서 가게 앞을 쓸고 간판을 닦았어요. 그러면 손님이 더 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손님이 10명도 안 됐어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고 있다가 단 한 명도 오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날 만든 음식은 고스란히 버려야 했어요. 재료비는 그대로 나가고 하루 매출은 0원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렇게 계속하면 망하는 거 아닌가, 빚만 늘어나는 거 아닌가 걱정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니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오면서 여기 음식이 정갈해서 좋아, 사장님이 친절해서 자꾸 오고 싶다 같은 말을 해줬어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손님이 늘어났어요. 장사가 잘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버티기 위해 했던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손님들 오는 게 반가워졌어요. 하지만 몸은 점점 힘들어졌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밤에는 누워도 허리가 쑤시고 손목이 저렸어요. 손에 반죽이 베어버려서 아무리 씻어도 밀가루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쉬는 날 없이 가게에 나왔어요. 한번 자리를 비우면 단골 손님이 끊길까봐 걱정됐어요. 그렇게 몇 년을 버티면서 가게를 키웠어요. 이제는 시장에서도 재료를 외상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됐고 단골 손님도 많아졌어요. 조금 여유가 생기니 그제야 가족을 생각하게 됐어요. 결혼은 일찍 했어요. 하지만 가게를 키우는 데만 집중하느라 가족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아내도 처음엔 섭섭해했을 거예요. 그래도 묵묵히 옆에서 도와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겠냐고.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가게에만 집중하느라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가게가 안정된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는 더 늦어질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나이가 있어서인지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병원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불안해졌어요. 아내도 속상해했고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주위에서는 이제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둘이 살면 되지 않냐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검진 결과를 내밀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나쁜 소식일까 걱정됐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그 순간의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오래 기다린 만큼 더 간절했던 순간이었어요.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고 저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어요. 이제 부모가 될 준비가 됐을까?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가게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어요.
잘할 수 있을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둘이 힘을 합치면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너무 겁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게만 신경 쓰면 됐지만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생활이 달라질 게 분명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손님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좋은 자리로 이전할까 고민하던 참이었고, 직원도 한 명쯤 더 둬야 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틈틈이 아기용품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가게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에 있다 보면 몸이 녹초가 되었고, 집에 돌아가면 씻고 잠들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아이가 태어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배는 눈에 띄게 커졌고 집안 곳곳에 아기 옷과 용품들이 쌓여갔지만 여전히 머릿속에는 가게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그날도 가게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간 늦은 밤 밀린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평소라면 잠깐 피곤하다고 하고 넘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이상하게도 전화벨 소리가 심상치 않게 들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었던 출산 가방이 어디 있는지, 병원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걸리는지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당장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진통을 참으며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정을 볼 겨를도 없이 아내를 부축해 택시에 태웠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배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부축해 들어갔고 저는 정신없이 따라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보니 이제 정말 아이가 태어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긴장이 몰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호자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분만실로 들어갔고 저는 초조하게 벽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괜찮을까? 아이는 건강할까? 앞으로 부모로서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한번 말을 건네고 나서야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아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지쳐 있었지만 품에 작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저와 아내를 부모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부모가 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 부모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아내와 함께 하나하나 배워 나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첫째 도훈이가 태어났을 때는 모든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작은 기침 소리에도 밤을 새우며 지켜봤고 걸음마를 떼는 순간에는 혹여나 넘어질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였기에 어떻게든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 나연이가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라 그런지 육아가 조금은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부모로서의 책임감은 무거웠습니다. 도훈이와 나연이가 함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가게 일은 계속됐습니다. 도훈이가 학교에 들어갈 무렵 가게는 자리를 잡았고 단골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손님들이 도훈이를 보고 엄마 아빠 가게에서 일 도와줘야지라고 장난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도훈이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는 회사 다닐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면 나연이는 어릴 때부터 가게 일을 유심히 보곤 했습니다. 방과 후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들어와 아내를 도왔고 밀가루 반죽을 만지면서 엄마처럼 요리 잘하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나연이가 가게를 물려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도훈이는 원하는 대로 대기업에 들어갔고 나연이는 자연스럽게 가게를 맡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아내도 은퇴를 생각할 때가 되었다 싶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왔으니 이제는 손을 놓고 여유롭게 지내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훈이가 결혼한 뒤부터 점점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훈이가 바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으니 부모를 자주 찾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훈이가 연락할 때마다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집 마련을 위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도훈이가 어렵게 좋은 직장을 얻었고 며느리도 맞벌이를 하니 금방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 끝에 도훈이에게 전세금을 일부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훈이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사만 다니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굳이 사업을 해야 할까 싶었고 도훈이가 사업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훈이는 단호했습니다.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 사업만 잘 되면 부모님께도 꼭 보답할게요. 결국 저와 아내는 또다시 도훈이를 믿기로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해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처음 분식집을 열 때 무모한 도전이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결국 해냈으니까요. 그렇게 도훈이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사업은 1년도 채가지 못하고 망해버렸습니다. 투자했던 돈은 전부 날아갔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그제야 도훈이는 다시 부모를 찾았습니다.
회사에 다시 복귀했지만 그동안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부모님이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꼭 갚을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미 충분히 도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나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부모님한테 무슨 말 하는 거야? 오빠 사업한다고 돈 빌려갔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 도훈이는 머뭇거리며 돈만 생기면 바로 갚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나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도 갚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또 도와달라고 하면 부모님은 어떻게 하라고? 도훈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가족끼리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널 안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내 뒤를 봐줘야 하니? 도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훈이는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부모를 찾지 않다가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황당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번에 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선을 그어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훈이가 다시 이사를 가야 한다며 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업이 망해서 빚을 갚기도 빠듯하다던 사람이 이제는 또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가 마치 당연한 듯 느껴져 더욱 황당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자식이 힘들다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힘들다던 사람이 이사를 가겠다고 하고 돈이 부족하다면서도 조급해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처음 사업한다고 돈을 요청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도훈이가 이번에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사를 가야 한다면서요. 아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도 느끼겠지만 이번엔 좀 이상해요. 정말 힘들어서 우리에게 손을 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 사업한다고 했을 때는 간절했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한 태도였고 분명히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당연히 해줘야 할 의무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지원해줬던 것이 문제였던 걸까요? 도훈이는 자신이 요청하면 부모가 당연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도훈이와 서연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사 문제 때문에요. 저희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부족한 금액이 있어서요. 말은 조심스럽게 했지만 표정에는 별다른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거냐? 그렇게 묻자 도훈이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빌려달라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도와주신 것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도 좀 부탁드리려고요. 그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는 돈이었단 말이냐? 그러자 도훈이는 당황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상황이 어려우니까요. 저희도 최대한 해결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서연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부모님께 부탁드리는 게 부담스럽긴 해요. 그런데 아가씨는 가게를 물려받을 거잖아요.
도훈 씨는 받을 게 없는데 저희는 현금으로라도 도움을 받아야 공평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역시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가게는 나연이가 받을 거고 너희는 받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돈으로라도 줘야 한다는 거냐? 서연이는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말끝을 흐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가 가게를 받아서 앞으로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받을 게 없으니까 그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물려받는 게 무슨 대단한 혜택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라는 건 쉽게 물려받아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피땀 흘려 일해서 유지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나연이가 어릴 때부터 가게에서 손을 거들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배워왔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앉아서 수익이 생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서연아, 너희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나연이가 그 가게를 받는 게 무슨 큰 혜택이라도 되는 것 같아? 도훈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서연이만 고집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게 운영하면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공평하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참고 참았지만 결국 터져나오는 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너희가 가게에서 일해라. 공평해야 한다면서 나연이가 해온 만큼 가게에서 일하면서 똑같이 노력해봐라. 그러면 공평할 거 아니냐? 서연이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고 도훈이는 그제야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가게에서 일해요? 저는 직장도 있고 서연이도 애들 키워야 하는데요. 그러면 너희는 각자 할 일 하면서 돈만 받아야 공평한 거냐? 세상에 그런 공평이 어디 있느냐? 그제야 도훈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못 도와준다. 이제까지 우리가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너희가 힘들면 힘든 만큼 살아내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가 너희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니? 도훈이는 대답 없이 입술을 깨물었고 서연이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도훈이는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부모로서 할 일을 다한 것이겠지요. 언제까지나 손을 내밀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훈이와 서연이는 쉽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또 다른 이유로 찾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그때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도훈이와 서연이가 집을 나선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식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렇게까지 당연한 듯 도움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니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는지 말없이 한숨만 쉬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대접받는 게 맞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잘한 거 맞죠? 평소라면 단번에 그렇다고 대답했겠지만 이번엔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나 자식에게 끌려다녀야 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니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때 나연이가 가게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오빠랑 새언니 왔다 갔죠? 아내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나연이는 미리 짐작했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안 봐도 뻔하네요. 또 돈 문제였죠? 그래, 이번엔 이사 비용까지 도와달라더구나. 자기들은 받을 게 없으니 공평하게 현금을 받는 게 맞다는 식으로 말하더라. 나연이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공평이요? 부모님이 오빠 결혼할 때 전세금까지 보태주셨던 건 다 잊어버린 모양이네요. 가게야,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 도와가며 배웠으니 당연히 맞는 건데 그걸 오빠한테 돈으로 맞춰줘야 공평하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죠? 그 말에 아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이는 가게라는 게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곳인 줄 아는 모양이야. 나연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고생하면서 배워왔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게 넘겨받는다고 돈이 생기는 줄 아는 거겠지. 나연이가 팔짱을 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사업한다고 빌려간 돈도 아직 안 갚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대놓고 그냥 달라는 거네요. 맞아. 그런데 말하는 태도가 너무 당연해서 더 황당했어. 내가 도훈이한테 가게에서 일해보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직장도 있고 애도 키워야 해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돈은 받아야 한다는 거지. 그 말을 듣고 나연이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선을 그어야 해요. 오빠는 부모님이 아무 말 없이 도와주니까 계속 기대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앞으로 또 무슨 이유를 들고 와서 돈 달라고 할지 몰라요. 아내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부모라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아무리 저러는 걸 봐도 도훈이가 힘들다고 하면 또 마음이 약해질까봐 걱정이야. 나연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신 막을게요. 부모님은 이제 오빠 문제에서 손 떼세요. 오빠가 직접 벌어서 해결해야죠. 부모님이 도와주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건 이제 너무 분명해요. 아내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역시 완전히 단호해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다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끊지 않으면 평생 이런 상황이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연이가 핸드폰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거 좀 보세요. 화면을 보니 중고 거래 사이트였습니다. 나연이가 한 게시물을 확대해 보여주었습니다. 저거 우리 손주들한테 사다 준 옷 아니야? 맞아요. 엄마가 서연이한테 챙겨준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중고로 내놓고 팔고 있네요. 심지어 가격도 제법 받으려고 했는지 거의 새 상품처럼 올려놨어요. 아내가 핸드폰을 잡은 손을 떨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장 볼 때마다 손주들 옷이나 간식 하나라도 더 사다 주려고 얼마나 고민했는데 그걸 이렇게 내다 팔다니. 나연이가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님이 아무리 도와줘도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받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말이라도 하지. 왜 중고로 팔아버릴까요? 서연이가 돈이 필요했던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했다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도리와 상식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이제 확실히 알겠다. 나연아. 앞으로 오빠가 돈 얘기하면 너도 절대 들어주지 마라. 당연하죠. 이제 정말 끝내야 해요. 부모님도 앞으로는 더 단호해지셔야 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속에서 무언가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도훈이 부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훈이와 서연이는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새로운 이유로 돈을 요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도훈이 부부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쉽게 다시 말을 꺼내지 못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 도훈이가 먼저 이야기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조금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요즘 날이 많이 추워졌죠? 갑자기 살갑게 안부를 묻는 서연이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는 예의 바르게 말 한마디 하던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했니? 아, 그게요. 제가 어머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서연이가 머뭇거리는 걸 보니 뻔했습니다. 또 돈 얘기를 꺼내겠다는 거겠지요. 도훈이가 뭐라고 하더냐? 아, 그게 도훈 씨도 고민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이사 비용 때문에 도와달라고 했을 때 어머님이 안 된다고 하셔서 저희도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일단은 더 작은 집을 구해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요, 어머님. 서연이가 말을 길게 느리는 걸 보니 이제 본론이 나올 차례였습니다. 사실 도훈 씨가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사업 실패한 것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힘든 일들이 많아서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제대로 된 휴식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훈 씨가 몸과 마음을 좀 추스를 수 있도록 한동안 일을 쉬면서 회복하면 어떨까 싶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훈이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고요. 휴직을 하려고 해요. 요즘 회사에서도 장기 근무자들에게 휴직을 권장하는 분위기라서요. 그 말이 사실이 아닐 거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도훈이가 원해서 쉬고 싶은 거겠지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너희가 그런 결정을 했으면 너희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서연이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저도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애들 봐줄 사람이 없어요. 친정 부모님도 하루 종일 애들 돌보는 건 힘드시다고 하시고 그래서 어머님이 혹시 아이들 좀 돌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도훈 씨가 쉬는 동안 저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기가 막혔습니다. 도훈이는 회사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쉴 거고 나는 그 와중에 애를 봐줘야 한다는 말이냐? 아, 어머님이 봐주시면 정말 좋죠. 근데 어머님도 가게 일로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만약 힘드시다면 서연이가 뜸을 들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서연이가 어떤 말을 꺼낼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또 돈을 달라고? 아,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도 어머님한테 부담 드리기 싫어서요. 그냥 도훈 씨가 쉬는 동안 생활비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 도훈이는 쉬고 너는 일하고 나는 돈을 대라는 거냐?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럼 뭐가 다른데? 서연이가 당황한 듯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또다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었고, 이번에는 도훈이가 회사를 쉬겠다는 핑계를 만들어 돈을 받을 명분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단호하게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힘들다. 너희 힘으로 해결해라. 도훈이가 쉴 만큼 쉬었으면 다시 회사에 나가야지. 왜 너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니?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하시죠. 도훈 씨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머님, 아버님은 평생 가게 하셨으니까 회사 생활이 얼마나 고된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정말 스트레스가 심하다고요. 그 순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야 평생 가게만 했으니까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래. 우리는 평생 가게에서 일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서서 일하고 손님 끊기면 불안해서 한숨도 못 자면서 살아왔다. 근데 도훈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다고 쉬어야 한다. 그리고 그 생활비는 우리가 대줘야 한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서연이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는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더는 우리한테 돈 얘기하지 마라. 도훈이도 다시 회사 나가서 일하고 너희끼리 해결해라. 그리고 우리 손주 키우는 일도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더 이상 너희 뒤치다꺼리 할 생각이 없다. 서연이가 끝까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더는 도훈이 부부에게 끌려다닐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입니다. 도훈이 부부와의 통화가 끝난 후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단호하게 끊어냈지만 그래도 씁쓸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부모란 참 이상한 존재인가 봅니다. 자식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있으니 말입니다. 아내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서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는 도훈이 부부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도훈이가 어떻게 살든 서연이가 무슨 불평을 하든 이제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도훈이 부부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먼저 연락을 해보았겠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훈이가 힘들든 말든 서연이가 불만을 가지든 말든 이제는 저희 삶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연이는 가게를 더욱 열심히 운영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가게 운영에서 조금씩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나연이는 손님들 응대부터 재료 관리까지 모든 것을 책임감 있게 해나갔습니다. 어느 날 장사가 끝난 늦은 밤 나연이가 테이블에 앉아 정산을 하며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정말 가게 완전히 저한테 맡기고 좀 쉬세요. 아내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슬슬 그래야 할 때가 온 것 같긴 하지. 하지만 정말 가게에서 손을 떼려니 조금은 서운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수십 년을 몸담아 온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연이가 이렇게 잘해주고 있으니 이제는 믿고 맡길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피곤해서 앞만 보고 걸었을 텐데 이제는 이런 여유도 생겼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뭘 하면서 살까요? 그 말에 저도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게, 그동안 너무 일만 했지. 이제는 좀 쉬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집에 돌아와 둘만의 조용한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고 보고 싶은 영화도 많고 가벼운 취미라도 하나 가져볼까 싶기도 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서히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도훈이는 예상대로 저희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매번 연락이 올 때마다 혹시 또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던 시간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도훈이는 결국 다시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더 이상 부모에게 기대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특하다고 먼저 연락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훈이가 스스로 일어선 것은 다행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와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모든 걸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죠? 저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를 위한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